가령 2023년 같은 경우에도 경기 침체 이슈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조금 지수도 200일선을 살짝 깼죠. 2023년 10월로 기억되는데요. 깼고 그 다음에 그대로 그냥 올랐습니다. 지수가. 이번에도 근데 2023년 그 경기 침체 이슈가 있을 때가 한 800bp. 네. 근데 지금은 한 300bp 정도밖에 안 되고 통상 1000bp가 넘어야 10%가 넘어야 경기 침체에 이제 완전히 들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게 굉장히 낮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미국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있고 또 자금이 꼬이고 있고 뭐 하지만 조금 부분적이다. 전체적인 경기 침체, 미국도 이제 중소기업도 얼마나 많습니까? 영세기업도 있고 이런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더 안 좋아져야 경기 침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는 거거든요. 네, 투자공식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김한진 박사님 모시고 글로벌 또 국내 이 거시 지표들을 좀 중심으로 보면서 시장 상황도 좀 분석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국내 경제 상황들 좀 두루두루 점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3월 달에도 이제 박사님 2주차 때 이제 모시고 또 이제 경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미국 경제 또 미국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박사님께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한 박사님의 판단을 좀 말씀 좀 들으면서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보시거나 또 국내외 경제 상황을 보시는데 좀 좋은 어떤 참고 사항 내용들을 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뉴욕 시장은 확실히 좀 분위기가 불과 한 달 전이랄까 할까요? 연초에 비해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나스닥은 뭐 기술 조정이라면 10% 이상 하락한 상태가 됐고, 12일 기준으로 S&P 500도 뭐 거의 이제 10% 가까이 좀 하락한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 이제 조정 들어가나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박사님의 시장에 대한 판단은 좀 어떠세요? 저는 뭐 한 10% 이미 조정이 고점 대비 나왔는데 지난 2월 19일인가요? 그렇죠. S&P 500이 6,147포인트 거기서 지금 10% 조정이 나왔는데 뭐 장중 조정이지만 그렇죠. 네. 저는 뭐 한 15% 그러니까 20%를 안 넘는 조정. 그래서 20%라는 의미는 좀 본격적인 약세장 진입이냐, 그렇더라고요. 아니면 뭐 10% 정도는 이제 영어로 커렉션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10%에서 20% 사이 정도의 조정이다. 그러니까 S&P 500 지수로 따지면 뭐 한 5,200, 300 정도가 저점이 아닐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20% 이상의 좀 큰 폭의 조정이 안 나온다라고, 그러니까 5,000을 깨지 않는다고 보는 이유는 경기가 아직까지는 첫 번째로 노동시장 수급이 균형 상태입니다. 현재 빈 일자리가 실업자 한 명당 1.1개 1월 졸트 보고서도 1.1개요? 아직도. 그러네요. 그리고 간밤에 졸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만은 이직률이 4.6%. 그리고 오히려 12월보다는 좋아졌습니다. 물론 1월 졸트 보고서는 이제 트럼프 관세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직 묻어나오지 않은 그러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으나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노동시장이 균형이 깨지지 않은 상태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조금 뭐 계속 컨퍼런스 보드나 미시간이나 안 좋다고 얘기하지만 한 10년 장기 추이를 보면 경기 침체 수준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꺾인 건 맞습니다. 꺾인 건 맞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센티먼트에는 굉장히 안 좋은데 꺾였다는 자체가 하지만 실제로 수치 그리고 이거를 뒷받침하는 개인 소비 지출이라든지 내구재 지출이라든지 또 GDP 대비 가계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경기 침체로 들어가기에는 아직까지 버퍼가 많다라는 거고 노동시장이 균형인 상태에서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내리겠지만 내린다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위 페드풋을 행사할 수 있는 페드가 경기를 부양하고 증시를 부양할 수 그렇죠. 있는 쿠션이 한 100bp 정도 이상이 지금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4.5%에서 3.5까지. 그러니까 1%포인트 정도의 예. 금리를 추가로 더 뭐 시장이 안 언제라도. 좋거나 경기가 안 좋거나 그럴 때는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언제라도 있다. 내릴 수 있는 총알이 준비되어 있다. 이런 측면은 지금 주식시장이 관세 센티먼트로 되게 안 좋고 또 두려워하고 갈팡질팡하고 또 투자 심리가 안 좋고 실제로 기업들도 뭐 해야 될지 모르고 소비자들도 일단 뭐 조금 조심하자라고 하지만 네. 객관적인 지표들은 경기 침체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20% 이상의 고점 대비 지수가 깨지려면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안 좋아져야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상황으로 가기에는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은 마치 주시장에서 이제 어떤 매도 물량이 필요 이상으로 나올 때 패닉셀이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 쓰는데 지금은 미국의 경제에 대한 뭐 경기 침체 얘기가 됐든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됐든 이런 얘기들은 일종의 패닉셀처럼 좀 과하다라고 심리적으로 좀 과하게 좀 부정적으로 휩쓸려 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군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기업 이익이 사실은 조금 변수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 이익이 현재로서는 올해 S&P 500의 EPS 증가율이 전년 대비 뭐 한 10% 이상으로 찍히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은 월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요 수치가 1년 전이 올해 작년보다 EPS 성장률이 증가율이 한 17%까지 갔었어요. 그렇죠, 이게 계속 내려온 겁니다. 그렇죠. 이게 계속 내려와서 지금 12% 뭐 이 정도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조사 기관에 따라서 14%라든지 뭐 아무튼 이게 지금 최근 1년간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내려왔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이익 자체보다는 이익의 증가율에 대한 예측치가 둔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시장이 심리적으로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익이 이게 올해 10% 이상 증가 맞아? 라고 이제 고개를 갸우뚱 하고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의 미친 관세가 계속 쏟아지고 있으니까 일단 팔자. 그렇죠. 패닉셀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약세장이라기보다는 올해 전체적으로 5,000포인트 S&P 500 기준으로 그러니까 고점 대비 한 20% 가까이 한 15%가량 15%면 5,200입니다. 그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V자로 반등해서 연말에는 전고점 이상을 회복하면서 끝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경기가 침체 구간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연준 풋이 예정돼 있다. 그리고 주가가 여기서 더 밀리면 트럼프가 뭔가를 조치를 취할 것 같다. 트럼프 풋이죠. 거기다가 좀 더 중요한 것은 올해 전체적인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이 올해 모든 것을 조금 악재로 쏟아붓고 내년도에는 좀 가볍게 가자라는 그러한 전략이 분명해 보입니다. 내년 말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 3년 후에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 중간선거가 중요한데 지금 관세를 굉장히 세게 때리고 그리고 내년에는 협상할 것 같아요. 올해 때리고? 네, 1기 때는 가령 이제 간밤에 나온 철강 알루미늄 관세만 해도 많이 빼줬어요. 이래서 빼주고 저래서 빼주고 그래서 철강 25% 알루미늄 10%였지만 지금은 둘 다 25% 가령 25%로 때리고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과연 없을까 끝까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자꾸 그런 생각을 들게끔 만들죠. 그래서 지금 갈팡질팡 왔다 갔다 뭐 미치광이 뭐 사이코 드라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트럼프의 협상 전략이고 하반기보다는 상반기 악재가 집중되고 그다음에 내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악재가 좀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수의 움직임도
상저하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연준푼 말씀을 하셔서 요즘에 연준푼, 뭐 트럼프푼, 뭐 다양한 뭐 파월풋 등등등 하여간 이 풋이 되게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용어가 됐는데 그 연준풋을 말씀하셔서 즉 연준이 시장을 이렇게 버티게 해줄 거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과 관련돼서 말씀하셨던 구체적인 수치가 100bp. 그러니까 네. 기준금리 1%포인트를 연내 상황이 된다 그러면 필요하다 그러면 내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박사님이 그동안에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이제 복기를 해보면 한 번 또는 두 번. 근데 장이 나쁘면 그 이상 내릴 수도 있다. 네. 이런 말씀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10% 정도 가까이 떨어진 건데 S&P 500 기준으로 이게 이제 말씀하신 15% 또는 그 이상으로 해서 이제 5천선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우려감들이 나올 때쯤 된다 그러면 연준이 이 소위 말하는 연준풋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아진다라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마도 그 정도 간다면 기업 이익에 대한 추가적인 실망, 또 경기 지표에 대한 추가적인 실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런 상태에서는 적어도 7월 30일, 그러니까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FOMC에서 7월 30일 날 한 번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7월이요? 만약에 이런 상태로 상반기에 관세로 이제 모든 게 조금 엉망이 되면 네. 시장도 엉망이 되고 이러면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이제 올해 내내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밀어붙인다. 그리고 조금 트럼프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감세라든지 예. 지금 뭐 상원에 계류돼 있습니다만은 하원 통과해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도치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근데 네, 도치 네, 프로그램은 사실은 양면성이 있죠. 그렇죠, 그 고용을 그렇죠. 안 좋게 만드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도 조금 트럼프의 경기 부양과 관련되거나 아니면 좀 물가와 금리를 낮추는데 기여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조금 더 빛을 발하는 그런 것들이 없다면 그런 게 좀 늦게 나온다면 나오더라도 그리고 나오더라도 부정적인 것부터 먼저 반영이 된다면 가장 큰 게 뭐 공무원 자르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하고 네,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뭐 불안하면 7월 30일 이어서 뭐 한 10월 29일 정도 뭐 한 두 번 정도는 인하를 한다라는 게 좀 기본 시나리오를 우리가 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상황에서 아주 더 심각하지는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뭐 진짜 5,000포인트가 잠시라도 뭐 일시적으로라도 깨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시장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굉장히 고조가 된다고 그러면 그 두 번 이상도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네.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100bp에 대한 그런 네. 여유분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연준 얘기까지 좀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 게 트럼프는 왜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좀 더 이제 근본적인 의문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기 때도 사실은 되게 좌충우돌했는데 이번 2기 때는 트럼프가 지난 8년 동안 되게 준비를 많이 하고 왔을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좀 전체를 깔고 나서 지금 트럼프의 행동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저 사람이 저러고 있는 게 다 무슨 협상술이다. 그다음에 정말 마가를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게 되긴 하는 건데 근데 마가라는 게 미국이 글로벌 그러니까 탑이 완전하게 뭐 더 된다 뭐 이걸 의도하는 건데 근데 미국 경제를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까지 그걸 가야 되나라는 의문들을 좀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게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박사님 보시기에는 무슨 의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CNBC에서 그 지난주에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인터뷰를 했는데 장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도를 보니까 중요한 얘기를 한 것이 했고요. 그게 이제 트럼프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베센트의 기자회견 내용에서 그때 이제 시장과 경제가 지금 중독돼 있다. 그래서 지금 디톡스 기간이라서 조금 거기에 대한 조금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뭐 어떤 디톡스냐? 미국 경제가 바이든 정부를 조금 비난하는 거죠. 조금 뭐 민간 중심이 아니라 조금 정부 중심으로 굴러갔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되돌리는 작업. 트럼프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중요한 일이 결국에는 그
정부 지출 중심에서 민간 지출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거시 경제 구조를 바꾸는 이제 그러한 작업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이제 한 세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정도. 첫 번째는 지금 첨단 산업에 대해서 미국이 다급해졌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중국에 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시점인데 이게 좀 물렁물렁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다급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또 어쨌든 뭐 AI 첨단 산업 쪽에서 관련된 중국의 그 산업 활동, 기업 활동을 강력하게 제재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관세 정책이 중국에 대한 첨단 산업 중심, 특히 이제 뭐 중간재가 되겠죠. 예. 중간재 부품에 대한 관세는 아마도 직진일 거다, 직진 일변도일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관세 정책의 목적이 첫 번째는 첨단 산업에 대한 중국의 제재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 얘기입니다만은 중국의 부가 흘러 들어가지 않게 하면서 미국의 부를 증가시키는 네. 이게 지금 관세 정책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국의 부가 흘러 들어가지 않게 하려면 중국의 무역 수지 흑자 규모를 줄여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뭐 아주 선명합니다. 그래서 무역 적자가 지금 중국이 2,900억 불 작년에 미국에 대해서 가장 많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줄이는 정책을 계속 할 거다. 이 부분도 중국에 대한 관세는 조금 계속 직진을 의미할 거고요. 물론 계속 직진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기 마지막 해 2020년에 중국이 미국 제품의 주로 농산물과 에너지를 2천억 달러 사주는 조건으로 관세를 15.5%에서 7.5%로 깎아줬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 다 올리고 올해 60%까지 다 올리고 트럼프가 처음에 공언했듯이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중국과 협상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압축해서 하는 거죠. 일기 때는 4년에 걸쳐서 그것도 중국에 대한 관세는 집권 2년 차 5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2018년. 이번에는 집권 1년 차 상반기에 한 6개월 만에 2월에 취임했으니까 거의 8월까지 60%까지 다이렉트를 올리고 지금 45%니까 한 15%밖에 안 남긴 했어요. 네. 지금 그 25% 플러스 10%에서 지금 현재 45%인데 네. 그럼 이제 사실은 말씀대로라면 얼추 상반기에 다 60%까지 그리고 가을에는 일부 이제 협상을 하겠죠.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도 못 살거든요. 그러면 미국 그리고 소비자들도 어쨌든 그리고 물가가 오르니까. 그리고 뭐 애플이나 테슬라 죽죠. 지금 중국에 팔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가을쯤에는 협상이 들어갈 거다. 그게 앞서 말씀드린 하반기에는 오히려 관세발 호재가 더 많을 거다라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맥락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장기적으로 그 스콧 베센트가 얘기했던 트럼프의 생각을 전언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민간 지출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공장을 심어야 됩니다. 그 제조 부활이 결국 그거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뭐 펜타닐이나 불법 이민자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계속 시비를 걸고 있지만 시비라고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만은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보다는 그 지역을 멕시코, 캐나다를 우회 수출 기지로 만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이번에 가장 강하다. 이제 그거를 만약에 해소시켜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전원이나 자동차 지금 많이 지금 캐맥에 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그렇게 해서 우회 수출을 해서 미국에 제품을 파는 것을 이제 용납하지 않겠다. 이거를 단속해라. 세율을 올려라, 관세율을.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FDI가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는 FDI가 실제로 일기 때 보니까 1조 달러 이상 늘었어요. 2017년에서 19년 사이에 GDP 대비로는 미국으로 들어온 공장이 19%에서 21%까지 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마도 그 이상으로 2조, 3조 달러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고 미국에 대한 직접 수출이 들어오는 걸 FDI를 맞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현재 18%가 안 되는데 네. 이 비중을 거의 독일 수준 25%까지 올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4분의 1은 제조업이 그렇죠. 굴러가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게끔,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정책 같지만 첨단 제조업의 경우에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네. 네, 특히나 지금 IT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이 소프트웨어적인 미국의 강점과 근대화된 그 제조업의 피지컬한 그런 하드웨어가 만났을 때, 이거 소위 그 이번에 양회에서도 체화지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지금 젠슨 왕이나 TSMC 회장 같은 분들이 올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피지컬한 것과 결합시키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자율차도 될 수 있고 로봇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이런 그 눈에 보이는 형체적인 것에 접목시킨 이런 형체적인 제조업을 강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GDP의 25%, 6만 5천 불의 GDP에서 그게 가능해? 누구는 할 줄 몰라서 못해? 인건비 때문에 안 되잖아. 그렇죠, 라는 것을 트럼프 정부는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부가 흘러들어가는 거 맞고, 미국의 부가가치를 산업 구조를 전환함으로써 조금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아마 트럼프의 전체적인 관세 정책의 플랜이 아닌가,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네. 가능한데 부작용이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게 미국의 원탑, 글로벌 원탑, 그리고 미국의 이제 패권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결국 그런 거잖아요. 마가를 꺾고 뭐 좀 풀어서 얘기하면 결국 그 얘기인데. 근데 그렇게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진짜 이게 그렇게 간단한,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근데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이를테면 뭐 적어도 우리한테만 놓고 보더라도 어떤 것들이 이제 좀 고통으로 다가올까요? 첫째는 교육 감소죠. 일단 공장이 특정 지역, 특히 최대의 소비국은 미국으로 가고, 그것이 이제 좀 분업 구조의 생태계를 완전히 뒤바꾸는, 물론 이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트럼프 정부 4년 플러스 알파까지도 지속된다고 봤을 때는 전 세계 교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문제가 심각할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공장 이전이라는 것은 사실은 고용 유출입니다. 그렇죠. 바이든 정부 4년 때 4년 기간 아마도 한 140조 달러 정도가 지금 공장을 지은 걸로 추정이 되는데, 네. 일자리가 아마 30만 개 정도 유출됐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화성시 전체 일자리가 아마 날라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을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 트럼프 정부 4년 플러스 알파 기간 동안 계속 미국의 공장을 짓는다라는 것은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산업 공동화, 그다음에 고용 시장의 극심한 위축, 우리나라가 잠재 성장률이 지금 떨어지는데 기업 설비 투자와 기업 설비 투자마저 지금 해외로 빠져나가는 이제 심각한 좀 산업 공동화와 일자리 공동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미국의 이러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은 다른 나라의 부를 빼앗아 오는 정책이거든요. 그렇죠. 네. 트럼프는 약탈당한 부를 되찾아오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약탈하는 겁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의 부를. 소위 근린 금피파 정책이라고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옛날 얘기네요. 네, 정말. 그게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부는 계속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그 부작용이 극심할 때까지. 그 부작용이 극심할 때 미국은 또 룰을 바꾸겠죠. 게임의 어떤 룰을 바꿀 텐데, 그 부작용의 대표적인 것은 제가 볼 때는 금리 상승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돈이 미국으로 오는데, 사실 그거를 이제 작년 말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달러가 엄청나게 갑자기 강세로 막 갈 때, 그때 사실 그거의 일면을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경험을 했던 거잖아요. 원화는 맞습니다. 그때 뭐 엄청나게 좀 떨어졌고, 우리가 물론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뭐 포함이 됐다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원화 가치가 뭐 잠시 후에도 한번 따로 질문을 드릴 생각이긴 합니다만,
원화 가치가 달러에 비해서 너무 우리의 펀더멘탈 이상으로 너무 많이 좀 하락했다는 그건 이제 박사님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그런 것들도 결국은 어찌 보면 이 미국 일변도의 이런 어떤 글로벌 어떤 경제 흐름이 대표적으로 미국의 수출을 많이 해서 그리고 작년에 특히 미국의 수출이 많이 늘어서 여러 가지 산업들 뭐 기업들 주가도 많이 오르고 했던 그런 것들이 사실 어느 순간 갑자기 증발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담아내고 있다. 환율이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결국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트럼프는 성공할 수 있겠지만 다른 나라들은 다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뭐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미국의 뭐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일단 트럼프 관세 정책 자체가 조금 뭐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게 이제 좀 뭐 잘못될 경우에 잘못돼가는 방향으로 더 트럼프 관세 정책이 훨씬 생각보다는 세게 한다든지, 네. 그리고 저희들이 보지 못하는 이제 다른 미국의 경제적인 것이 좀 약점이 있다든지 뭐 이러면 제 생각보다는 조금 더 안 좋게 흘러갈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전 현재 이제 기본 시나리오는 말씀드린 대로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은 사실은 지금 스콧 베센트가 지난 CNBC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일시적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이다라고 그렇죠. 이제 반언을 했는데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일회성이고 일기 때도 일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미미하게 나타났어요. 중국의 수입 물가가 미국의 근원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이 정도가 맞아? 데이터가? 이럴 정도로 굉장히 미미하게 나타났다고요. 왜 미미하게 나타났느냐? 상대국이 그 인플레이션을 떠간 거죠. 환율을 절하시키면서 가격을 낮춰서 떠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근린궁 피파 정책이라는 게 그게 맞는 거고요. 관세 정책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협은 올해 만약에 상반기는 거의 어느 나라나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미미할 것 같고 하반기에 만약에 나타난다면 그거는 미국보다는 유럽, 한국, 일본, 대만 주요 교육 특히 만약에 상호 관세가 4월 2일 날 부과가 된다면 부과가 되고 그 폭이 굉장하다면 이거는 하반기에 이런 국가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런 상대 교육국들의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하반기에 굉장히 될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소위 말하는 이제 트럼프의 관세 뭐 패키지 중에 국가별 관세, 품목별 관세, 그 다음에 상호 관세, 보편 관세, 그 다음에 이제 상호 관세. 이제 상호 관세가 좀 4월 2일 날 예정이 돼 있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트럼프는 여전히 4월 1일 상호 관세를 부과될 거다라고 또 재차 물론 또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던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관세 어떤 부과 스케줄 그렇다면 그 상호 관세가 사실상 거의 이제 막바지로 갈 뭐 어떤 뭐 일쪽 양쪽에 이제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것처럼 보복 관세를 서로 주고받는 뭐 이런 정도 그거 일부 제외하고는 결국은 트럼프 관세 패키지의 종착점은 상호 관세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 될까요? 네. 근데 이제 보편 관세가 과연 4월 2일 날 유입당해서 동시에 모든 국가에 대해서 부과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실무적으로 그거를 상대국의 부가가치세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수입을 조금 불공정하게 그러니까 미국의 수입품에 대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수출품에 대해서 불공정하게 뭔가를 제재했던 뭐 환율 정책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추측컨대는 아마도 4월 2일 날 발표되는 것은 상징적으로 몇 개국이 될 것 같고요. 아마 무역 수지가 미국 입장에서 무역 수지 적자가 작년에 높았던 국가들, 나라들 뭐 중국, 뭐 베트남, 멕시코, 뭐 유럽 이 정도 수준이 되겠네요. 대략 일본까지. 네, 그렇게 우리나라 8위 정도니까 우리나라까지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그 중에서도 아마 몇몇 국가,
지네들 입맛에 맞게 몇몇 국가에 대해서 할 것 같고요. 나머지 정책은 이제 보편 관세는 계속 이제 그 보편 관세가 이제 상호 관세로 지금 바뀌었습니다만 그렇죠. 아무튼 지금 비슷한 개념이고 상호 관세는 이제 하반기에 계속 뭐 5월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상호 관세 프레임이 이제 결정되는 것은 아마도 빨라야 가을 정도가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한 9월까지가 조금 가장 불확실성이 높은 기간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대략 3분기까지는 간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워낙에 많으시니까 서학개미 분들,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올 상반기 길게 보면 올 뭐 2분기 정도, 그러니까 이제 당장 4, 5, 6가 요 기간이 되겠네요. 대략 그때점이 계속 이렇게 미국 시장이 조정을 좀 받고 전반적으로 뭐 등락을 하겠죠 한다 그러면은 올 상반기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라고 봐야도 되겠네요. 네, 지금 새로 이제 뭐 조금 더 미국 주식을 더 좀 본격적으로 접근하거나 아니면 지금 기존에 투자를 안 하셨기 때문에 새로 하시려는 분들은 지금 오늘 말씀 나눈 대화의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S&P 500 한 5,300 정도가 깨지면 좀 과감하게 분할 매수를 뭐 한 3분의 1씩 분할 매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고점은 하지만 올해 앞서도 이제 V자로 회복되면서 지난번 2월 19일 날 6,150 정도는 넘기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정도면 좀 사실은 바닥에서 완전히 뭐 정확하게 사지 않는 한 올해 전체적인 수익률이 한 15% 정도를 넘지 않는다라는 뭐 거의 한 1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굉장히 높지만 이거는 정확하게 바닥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실전에서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사실은 연간 10%뭐 드러켄밀러는 연간 30%를 30년 냈다고 하는데 사실 그러니까 드러켄밀러가 지금 그렇게 추앙을 받는 거고 사실 일반인 분들이 본인이 해가지고 진짜 포트폴리오 짜서 해서 1년에 10%씩 수익 낸다라는 건 사실 그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지수를 샀을 때 이제 이야기고요. 전체적으로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적어도 상반기에 관세발 악재가 조금 정말 폭풍처럼 나오는 그 시기가 그래도 매수 시기는 분명하다.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뭐 5,500일지 300일지 5,100일지 우리가 정확하게 그것을 맞출 수는 없지만 제가 그럴 능력은 안 되지만 적어도 5,300이라는 선은 고점 대비 15% 상승 하락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경기 침체로 바로 경기가 골로 가지 않는 전제 하에서는 과매도 국면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존에 이제 투자를 해서 조금 이제 머리가 복잡하신 투자자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빅테크 M7의 리더십이 저는 유지는 될 것 같습니다. 유지는 되는데 소문난 잔치에 올해는 좀 먹을 것이 없다. M7은. 그러니까 수익성에 대한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히 좀 낮춰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M7 중에서도 조금 계속 돌아가면서 올라간다든지 돌아가면서 탈락하고 빠진다든지 이런 게 술래잡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M7 전체를 모아놓은 전체적인 뭐 M7 ETF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익률이 그렇게 올해는 그렇게 썩 탁월하진 않을 거다. 그냥 보합권에서 박스권에서 움직이면 다행이다. 지수를 박스권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는 올해는 이제 뭐 한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미국장에서도 좀 올라가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종목 장세 얘기를 연초부터 많이들 하고 있는데 결국 미국도 그런 식이라면 종목 장세. 지금은 이제 시장 전체가 붕괴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패닉 셀링을 만들고 지금 전체적인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하지만 일단 바닥이 확인되고
경기 침체가 조금 올해는 당장은 아니다. 한 6개월, 1년 내에 오지는 않겠다라는 게 조금 믿음이 가면 그다음에 올해 기업 이익이 그렇게 무너지진 않겠구나라는 쪽이 조금 해서 S&P 500이 지금 PER 21배에서 거의 한 18배에서 19배 정도만 움직인다면 주가가 조정을 받음으로써요. 그 정도로 18배, 19배면 사실은 만만하거든요. 그걸 거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 정도에서 뭔가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겁을 먹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21배이기 때문에 혹시 밑으로 추락할 경우에 20% 이상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그쵸. 그 불안감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펀더멘탈적인 백업이 이루어진다면 하반기에는 조금 더 종목 장세가 강하게 M7 이외의 종목 장세가 조금 더 강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럴 것 같습니다. 미국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월 달에요. 10년물하고 3개월물하고 역전돼서 또 장단금리 역전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대략 뭐 한 1년 정도 뒤에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또 이제 이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작년에 장단금리 역전됐다는 게 다시 정상화되면서도 경기 침체 올 거라는 얘기가 그때도 잠깐 나왔다가 그 내러티브가 이제 미국장이 워낙 괜찮고 올라가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는 뭐 아예 뭐 침체나 이런 얘기는 아예 뭐 사라졌으니까요. 다시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뭐 앞서 박사님 말씀한 내용만 놓고 본다면 일단 올해는 장도 좀 더 좋아지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게 큰 걱정은 없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데 이 장단금리 역전, 장단기 금리 차 역전해서 이거를 경기 침체랑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볼 상황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기가 막히게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무시할 수 선행 없는 지표고요. 네, 그래서 미국 경기 선행 지표에서도 굉장히 비중 있게 지금 들어가 있는 그게 10년물 3개월 물의 이제 금리 차이인데요. 네. 지금 정상화됐다가 다시 또 이제 10년물이 떨어지면서 이제 다시 역전이 되고 이제 뭐 그런 거의 뭐 붙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상적으로 뭐 역전이 정상화됐다고, 그러니까 역전에서 정상화로 갔다고 바로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은 아니었고요. 어떤 때는 뭐 6개월 후에 오기도 했고, 어떤 때는 바로 오기도 했고, 뭐 어떤 때는 한 1년 이상 걸렸고, 뭐 그래서 조금 이렇게 기계적으로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장단기 스프레드라는 그 채권 시장에서의 기가 막히게 잘 맞는 선행 지표랑 다른 것을 이제 같이 봐야 되는 건데, 제 경험상으로는 이제 하이힐드랑 같이 보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하이힐드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정크펀드죠. 그렇죠. 투기 등급, 투자 부적격 등급의 회사채와 국채금리의 스프레드가 이제 하이힐드 우리가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이 금리가 치솟으면서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될 때는 거의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근데 지금 다행인 것은 지금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국채금리와의 스프레드가 한 300bp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게 큰 문제는 없는 수준인가요? 보통 경기 침체가 올 때는 8,900bp, 한 8%포인트나 9%포인트 정도가 벌어졌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이 하이힐드 채권, 그러니까 부실한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고 돈을 못 버는 그러한 뭐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쓰레기 채권 정크라는 게 좀 고급진 표현으로 하이힐드라고 하지만, 그게 이제 금리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더 높은 금리를 거죠. 줘야지 걔네들 채권을 걔네들이 채권이 누군가 받으니까 누군가 받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 회사가 별로 안 좋다는 얘기에 대한 방증이니 사람들이 또 그걸 팔고 그것이 방증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지금 한 300bp 조금 넘는 상태고요. 한 340bp 정도 되고, 가령 2023년 같은 경우에도 경기 침체 이슈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조금 지수도 200일선을 살짝 깼죠. 2023년 10월로 기억되는데요. 깼고 그 다음에 그대로 그냥 올랐습니다. 지수가. 이번에도 근데 2023년 그 경기 침체 이슈가 있을 때가 한 800bp. 근데 지금은 한 300bp 정도밖에 안 되고, 통상 1000bp가 넘어야 10%가 넘어야 경기 침체에 이제 완전히 들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게 굉장히 낮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미국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있고 또 자금이 꼬이고 있고 뭐 하지만 조금 부분적이다. 전체적인 경기 침체. 미국도 이제 중소기업도 얼마나 많습니까? 연쇄기업도 있고 이런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더 안 좋아져야 경기 침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그 탄광의 카나리아 같이 이런 예고 지표가 지금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지금 장단기 금리 차이는 이제 좀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조금 그레이 존이죠. 지금 약간 경기 침체를 의심하기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고 또 경기 지표도 조금 센티먼트가 내려오고 그러니까요. 있고 말씀드렸듯이 그 뭐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고 구인 건수도 지금 아직까지는 770만 건이 굉장히 높지만 네. 1000건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지표가 지금 약간 하방으로 쏠리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하방으로 쏠리고 있다라는 것과 경기 침체의 어쨌든 좀 임계점, 네. 임계점에 근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침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침체에 뭐 근접했다라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가 되는 거고. 네. 또 그게 센티 차원의 문제냐 아니면 진짜 지표 자체가 수치가 그렇게 되는 건 이건 또 굉장히 다른 문제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센티먼트가 무너지면서 결국에는 경기 침체로 가는 건 맞는데, 네, 맞죠. 지금은 주가가 높고 PR이 높고 비싸고 주식시장이 그리고 센티먼트가 안 좋으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는 맞습니다. 올라갈 힘이 동력이 약한 거는 맞아요. 하지만 코앞의 경기 침체의 임계점이 지금 있냐라는 부분에서는 너무 멀리 있다라는 거죠. 너무 멀리 있는데 이 센티먼트가 안 좋으니까 주가가 폭락하는 걸 보고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야? 바로 이렇게 사람들은 의심을 하면서 주식을 더 팔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참 이게 시장은 안정적인 걸 늘 원하고, 근데 트럼프가 이제 관세라고 하는 이 돌멩이를 그 잔잔한 호수에 던졌고, 그게 지금 이제 막 파장이 좀 사방으로 좀 퍼져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익숙했던 것에서 익숙하지 않음으로, 그러니까 낯섦으로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불협화음들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경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사실은 또 지나가 봐야 좀 아는 거죠. 뭐 그렇죠. 너무 낙관적인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고, 너무 또 과도하게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멘탈이 흔들릴 정도로 이렇게 불안감에 떠는 것도 결코 좋은 거는 분명히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찰리 먼거나 뭐 코스톨란이나 뭐 그 투자 대가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서두르지 말고 흔들리지 마라, 시장에 흔들리지 마.